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가을을 좀 더 붙잡아 두고 싶은데요. 달력을 보면 이제 첫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됐죠. 이에 맞춰서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넉 달간 본격적인 겨울철 제설 대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서 폭설과 도로 결빙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요. 평년보다 130% 이상 넉넉하게 제설제와 장비, 인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량 사고가 잦은 257개 구간엔 미리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요. 결빙에 취약한 490곳에는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대비를 마쳤습니다. 또 늦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순찰도 강화해서 눈이나 살얼음이 맺히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땐 제한 속도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고 내비게이션과 전광판으로 실시간 정보를 안내하는데요. 이런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겨울철에는 개개인이 대중교통 이용과 저속 운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같은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눈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이런 안전대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올겨울 안전하게 보내야겠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외국어 학습이 뇌 노화를 늦춘다는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고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세운상가 개발 논쟁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요즘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외신들도 어제 우리 수능을 자세히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점심 도시락 메뉴로 이 음식을 피하는 것까지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미끄덩거리는 식감 때문에 중요한 시험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다는 속설이 있죠. 반면에 생일날에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출산과 감사,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기기도 한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조류로 끓인 국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언론들이 다국어 사용이 노화를 늦춘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업무에 필요해서 또는 취미로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 많으시죠. 노화를 늦추는 게 사실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국어 사용이 노화를 늦춘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지난 10일 노화 부문의 세계적 과학 잡지인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이 하나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다언어 사용이 가속 노화를 예방, 유럽 27개국 횡단 및 종단 분석인데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국제뇌건강연구소의 아구스틴 이바네즈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작성을 했고요. 유럽 27개 나라의 8만 6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언어 사용과 가속 노화의 위험 감소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학 논문은 언제나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연구팀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다언어 사용자보다 가속 노화를 겪을 확률이 약 2배 높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한 시점에서 다언어 사용자에게 가속 노화가 일어날 위험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약 54% 낮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속 노화가 생길 위험 역시 다언어 사용자가 30%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는 단일 언어 사용자의 특정 시점 가속 노화 위험이 다언어 사용자보다 약 2배, 일정 기간으로 볼 때도 43%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이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언어만 쓰는 사람보다 가속 노화를 겪을 위험이 약 절반 수준이다. 이런 뜻이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네. 이 차이는 연령, 언어적, 신체적, 정치,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 다언어 사용이 뇌 노화를 늦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건 제대로 짚은 겁니까? 연구진은 유럽 27개 나라의 8만 6천여 명 설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나이와 건강 생활 습관 기반으로 예측한 생체 행동적 연령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생체 행동적 연령 격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언어 또는 다언어 사용이 노화의 가속이나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데요. 이 생체 행동적 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많으면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가속 노화 상태로, 반대로 적으면 천천히 늙는 지연 노화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설문 항목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기능적 능력과 교육, 인지 기능, 신체 활동, 행복감 등이 포함이 됐고요. 부정적 요인으로는 심혈관 질환, 시각 청각 이상,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실제 나이는 65세인데 신체 움직임이 좋고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별다른 건강 이상이 없다면 생체 행동적 연령이 낮게 측정되는 방식이죠. 네. 반대로 잘 안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생체 행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많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서 산출해 보니 다언어를 사용할수록 실제 나이보다 생체 행동적 연령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밝혀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늙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여러 네, 그렇습니다. 언론은 예. 네, 외국어 학습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이건 맞는 걸까요?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과 가속 노화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통계를 이용해서 유럽 27개 나라의 다언어 사용 비율을 추출하고 이걸 국가 단위의 집합적 지표로 사용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실험 대상 개인이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느냐를 직접 따진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는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런 방식을 적용한 건데요. 따라서 외국어를 언제부터 배웠는지 또는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는 이 연구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만 고지고대로 풀어본다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번 연구 설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언어 사용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직접적 원인인지 또는 사회적, 인지적 활동성과 같은 다른 요인과 결합한 결과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외국어 학습과 인지 능력의 이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논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 결과가 세계 공중 보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언어 환경과 언어 학습을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합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이 외국어 학습은 인간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신경 가소적 경험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다언어 사용이 건강한 노화와 인지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뇌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손상의 정도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덜 나타나거나 더 늦게 나타나도록 돕는 능력을 말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 복잡한 직업활동, 사회적 활동, 인지적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다고 하는데요. 이 인지 예비력이 높은 사람들은 손상된 부분을
우회하거나 대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임상 증상이 훨씬 늦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인지 예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인지 예비력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뇌 건강은 뇌 연령에 따른 변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손상, 우울증, 약물 사용 장애, 또는 중독과 같은 기분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관련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8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 관리, 고혈압 관리, 건강한 음식 섭취, 신체 활동, 마음 집중, 사회 활동, 연결 유지, 신체 정신 건강 문제 해결, 약물의 영향 이해, 이렇게 8가지인데요.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단 등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인지 기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고혈압을 앓으면 노년기에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이 뇌 구조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공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웃 방문 및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사회 참여가 높은 노인층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나은 인지 건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그 인지 건강 유지 방법 있을까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수칙으로 3권, 3금, 3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즐길 것, 참을 것, 챙길 것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3권, 3가지 즐길 것은 운동, 식사, 독서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걷는 것을 권장하고요. 식사는 채소와 생선, 과일, 우유를 골고루 드시는 걸 권합니다. 육류 등 고지방 섭취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독서, 도서관 이용, 연극 관람 등의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고 낱말 맞추기, 편지, 일기 쓰기 등도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3금은 술, 담배, 뇌손상을 금지한다, 멀리하라 이런 뜻이고요. 과음과 습관성 음주는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해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흡연자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흡연자의 치매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1.59배 높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흡연을 했다 하더라도 금연 이후에 6년이 지나면 인지장애 확률이 41%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손상을 경험하면 치매 위험이 1.18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낙상에 주의해야 하고요.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행은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계산과 같은 추상적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발성이 떨어지거나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최근 기억력 상실 이런 치매 의심 증상을 잘 알아두시고 미심쩍을 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치매 선별 검사를 이용하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다언어 사용과 인지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울의 한복판, 세운상가를 둘러싼 개발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낡은 도심을 정비한다면서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요. 문화재청은 종묘의 경관과 세계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서 세운상가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이 논란 다시 뜨거워지네요. 굉장히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이 4구역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고 또 그동안 논의가 어떻게 추진되어 온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그 종로 3가역 옆에는 종묘라고 하는 그 문화유산이 있는데 네. 그 종묘 앞 지역에 그 세운 상가를 끼고 있는 해당 지역의 그 재개발지구 블럭이 세운 4구역부터 6구역까지 해가지고 총 8개 블럭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종묘와 가까이 위치한 구역이 세운 4구역이고 네. 그리고 세운구역 전체를 세운 상가라는 그런 건물이 쭉 이제 세로로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2004년부터 무려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2004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재개발을 서울시가 종묘 앞에 있는 세운 4구역에 대해서 종전에 72m 높이의 층고로 개발하려고 했었던 거를 다시 이거를 100에서 154m까지 높이겠다고 하니까 네. 문화유산 앞에 그 고층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개발권의 그 과거부터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애초에 세운상가나 세운 4구역, 세운구역 관련한 그 재정비 사업 방식은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르게 과거에는 그 도정법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저희의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달리 말 그대로 도시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04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세운구역이 지정이 될 때는 종로구청이 원래 사업시행자였거든요. 네네. 종로구청 사업시행자로 그냥 도안 사업으로 04년 1월에 시작을 했다가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다음에. 그래서 2006년 7월에는 종로구청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네. 서울 공공이 하면 되니 SH인 서울도시공사가 이 사업권을 가져가라 해가지고 서울도시공사 그렇군요. 주도로 그 사업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도심을 고층 개발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최고 높이를 104m로도 높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09년에 문화재청에서 종묘 앞에 그런 고층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려를 하게 되면서 이게 장기 표류하게 되고요. 네. 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 되고 나서는 여기를 개발하는 방식이 전면 철거 재시공이 아니라 존치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원래 개발로 가다가 존치로 가다가 다시 개발로 가다가 하는 것이 막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작년부터 해당 그 세운구역에 대한 건축 기준을 더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대법에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종전보다 더 완화된 그런 개정 방식을 진행하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가 이슈로 되었습니다. 됐군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이 딱 급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죠? 지금 154m까지로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종전에 하겠다고 하는 것 대비해서는 그 당시 기준 용적률이 660%였는데 네. 이런 복합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고 개정한 조례에 맞춰 가지고 변경 사업 시행인가를 받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네. 부분을 대법원에서 컨펌을 해준 거죠.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 이거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게 작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변경된 거는 용적률 1,008%로 올라간 거고 원래 종전에 있는 건축물은 높이 기준으로는 업무시설 15층이고 사업시설 오피스텔은 20층까지 올라가는 건데 네네. 용적률이 1,000%대로 올라가니까 이제 높이도 업무시설은 30층이고 오피스텔은 38층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38층까지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 높이가 그 종묘 방향으로는 98.7m여서 100m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아래쪽에는 세운 4구역 아래쪽에는 청계천이 닿아 있고 위쪽은 종묘랑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 청계천 방향은 150m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 방향으로 낮게, 청계천 방향으로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묘 방향으로 150m가 아니라 종묘는 98.7로 막았고 네. 청계천으로는 150m니까 시선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 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그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 용적률을 2배나 높여서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네, 근본적으로 여기 그 대지 면적이 약 3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그 3만 제곱미터 용적률 1000%라고 하면은 31만 제곱미터로 연면적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세운 상가라고 하는 사업 건물이랑 그리고 각 구역이라고 하는 도안 사업이 다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이 복합된 복합시설로 지어지고 세운 4구역이 공교롭게 종묘랑 가장 가깝다 보니까 층고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세운 6구역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세운 지구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 하에서는 여기를 소위 그 도쿄의 마루노우치라고 하는 네. 그 일본의 에도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에 에도성이 있고 그 앞에 도쿄역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 지역에 일본 최고의 그 업무 밀집 지역이 있는데 소위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네네. 받고 있습니다. 그 세운구역을 마루노우치처럼 짓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세운구역에 대한 재개발 플랜을 초고층 건물 중심으로 짠 거죠. 즉 과거에는 15에서 20층 정도 높이의 건축물로 세운구역 전체가 리빌딩 되는 거였다면은 이제 새로운 계획 하에서는 더 높은 용적률, 더 높은 층고를 통해 가지고 복합 건축물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이 있을까요? 이 수익성 기준은 결국 사업주 기준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뭐 건설사 기준으로 수익성이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용적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해당 높아진 용적률에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임차 기업들이 들어오고 한다면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660% 용적률이 1008%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아진 용적률은 SH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너무 좋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임차가 뭐 공실이 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탈바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수익성이 없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 주장은 어떤 근거가 뒷받침되는 네, 건가요? 그거는 지금 소위 서울 강북권이라고 하는 게 그 오피스 사업 지구로 보면은 CBD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인데 최근 CBD 지역에는 오피스가 건설되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반 오피스뿐만 아니라 이제 G3센터도 굉장히 준공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권이나 여의도권과 그 CBD 종로 광화문권의 오피스 시장을 보자면은 종로 광화문권의 공실이 현재는 괜찮은데 지금 지어지는 물량을 봤을 때는 미래에는 상당한 공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네. 사업용 건물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것이 업무시설과 오피스텔로 짓는 거니까 해당 용도에 대한 건축물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또 들어오면 이제 공실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공실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상권이 또 크게 달라졌어요. 네. 개발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개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발 방식을 그게 개발 방식이라는 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 민간 재개발 재건축 방식과 다르게 이미 공공사업주가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공이 이제 추진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넘어왔고 이관되어서 SH공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소위 말해서 서울시가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만 이게 정치권으로 조금 비화가 되는 것은 이게 순수하게 사업적인 이슈를 좀 떠나가지고 결국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랑 약간 연계돼가지고 네. 소위 서울시장 잠룡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상황에 좀 참전하는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얘기가 좀 더 있냐면은 사실은 원래 멀쩡하게 있었던 세운구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네네.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높은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문화유산 앞에도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이게 적법하냐 이런 얘기가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논란은 사업에 대한 권한을 민간 소유주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가 저층 존치였다가 고층 고층으로? 재건축이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100% 민간 땅도 아니고 이제 개인들이나 일부 기업들의 땅인데 사업 진행 권한은 서울도시공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에게 사업하는 거를 위임을 한 상황인데 네. 그 공공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계속 장기간 표류하다 보니까 이 세운구역의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표류하면서 피해를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작년부터 그 서울시 조례가 완화됐고 어쨌든 대법에서 그게 합법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냥 쭉 가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러겠죠. 예, 다만 종묘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존치 요구가 또 많으니까 결국에 국무총리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발언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재평가를 다시 받아서 진행해라 네네. 라고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라는 방식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런 주장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게 그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m 이내의 고층 건물 등을 통해서 경관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네.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는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가 탈락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묘 쪽에는 98m 높이로 한다 이런 건가요? 맞죠. 그게 100m 이상의 그 높이일 때 그리고 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지상층 거리 기준으로 100m 이내에 고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운사구역이랑 종묘랑은 180m 떨어져 있어요. 네네. 서울시 입장은 그게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180m나 되고 그다음에 98m로 맞춰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문화 그 재평가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컨펌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가보자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서울시가 종묘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종묘가 가장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던데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본다라는 그거는 건가요? 종묘라는 지역이 그 종묘가 어쨌든 외국인 관광 지역이고 네네. 종묘를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세운상가를 포함해가지고 세운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50년 넘은 그런 건축물도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재개발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에 특히 세운사구역은 이미 2018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다 받고 지금 빈 땅인 상황이에요. 짓기만 하면 되는데 사업 방식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건물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미개발된 상태로 계속 존치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는 게 맞느냐 이게 서울시 입장이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재정비를 해서 오히려 새 건물을 지어주고 경관을 미려하게 만드는 것이 종묘 방문객들을 위해서도 더 좋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종묘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충돌과 논쟁이 2004년부터라고 하셨죠? 네. 아주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어요. 그래서 세운 4구역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상인들 피해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상당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이 되길 원하겠죠? 어떤가요? 그냥 요런 일반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정부 입장이나 아니면 종전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세운 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재개발해도 원래 됐었을 것을
그냥 용적률을 거의 1.6배, 7배 이상 높여주고 네. 층고도 15, 20층짜리를 30, 38층으로 높여버리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수준의 그 고층 건물을 굳이 지어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새로 받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굳이 지어서 무리하게 추구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종전 사업 방식으로도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세운사구역 그 원안 설계도 그 건축적으로 보시면은 미려하고 예뻐요. 그 테라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려하고 예쁜데 이제 신설계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업용 건물들이 그냥 쭉쭉 올라가 있는 네. 도심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건축적으로 심미적으로 뭐 미려한지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설계안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고층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과잉 반응돼 가지고 원래대로 한다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쪽이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 이제 민간 토지 소유주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해당 지역이 고용적률로 개발되거나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익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약간의 그 여러 특혜라든가 이 이익이 더 커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분배 논란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네. 좀 예민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종로, 을지로 일대 상권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 세운구역 전체가 그 북쪽은 종로상가역에 이제 거의 약간 다 있진 않지만 거의 다 있지만 을지로랑 청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운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소위 현대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세운구역이 현대화가 가장 안 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권 전체 특히 광화문 을지로가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런 도심의 오피스 밀집 지역에 이렇게 광범위한 넓이로 노후 건축물이 가득 차 있고 재정비가 안 된 지역이 사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지역이 바뀌는 것은 그냥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바뀌어져야 될 방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강북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의 강북권과 강남권이 다른데 강북은 서울 도시개발 최초에 시행하던 시기부터 높이 제한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강북에는 여러 자연경관, 문화경관이랑 스카이라인을 매칭시키는 게 있었고 지금 강북에서 고도 기준으로 100m 넘는 건축물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세운 사구역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청계천변으로 150m짜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과의 맥락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게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네. 저희가 강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은 그냥 건축적인 기준으로 높이 제한으로 최대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0m 넘는 건물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북은 중층 건축물까지만 허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도쿄 얘기도 자주 조금 했지만은 도쿄도 과거에 1940년대에 높이 제한이 35m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층 건물들이 밀집하게 깔리면서 네. 시선 제약은 없는 좀 편안한 도시가 됐거든요. 네네. 스카이라인 기준으로는. 서울도 강북이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종전의 문법에 맞게 지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도 약간 그런 게 좀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의 계획대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도시 재생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어려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현실적인 해법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대표님?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건축적인 이슈를 떠나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다소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자고 막 난리거든요. 지금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내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주제가 더 비화될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격렬한 논쟁 속에 오히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더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공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들 혹시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현재 아파트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좀 포스코 건설에서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해가지고 건설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강도로 안전에 대한 그런 주문을 한 것이 새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인데 안전 때문에 기여하신 네. 거군요. 그 안전에 대한 높은 주문을 했고 이게 그 소위 그 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이 굉장히 많은 외주 사업인데 소위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외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외주의 끝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산업재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외주를 이제 비용을 너무 이제 비용만 생각하는 그런 외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외주 도급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관리한 포인트들을 주고 안전에 대해서 방점을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공사 기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 각 대형 건설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라든가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그 공사 기간에 대한 기표들이 나오는데 네. 종전 기수의 분반기 보고서 대비해서 이제 변경된 분반기 보고서상의 공사 기간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늘어나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요즘에 건축 수주나 공사 기간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략 회의들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30층 이하 건축물은 36개월 정도 걸리고 네. 35층짜리도 그냥 42개월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30층 이하가 42개월 정도고 35층 넘어가면은 48개월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5에서 지금 3.54년으로 늘어났고 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공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그냥 5년을 잡아버리거든요. 가령 부산에 있는 남천동 그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 이런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착공부터 준공까지 만 5년을 60개월을 잡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0개월씩 잡아가지고 공사 기간을 산정했던 적은 현재 거의 없었어요. 그랬군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뭐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 분반기 보고서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사기간 늘어지면은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또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세운상가 개발 논란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미역국이었습니다. 727323님 정답 미역국, 1587님 새벽 등산 중 매일 들어요. 정답 미역국 보내셨어요. 고맙습니다. 9453님 미역국, 완도 진도가주산지인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고 또 피로회복에 좋아서 임산부들의 필수 음식이죠. 옛날 먹을 것이 귀할 때 미역국은 간식거리로 최고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140님도 정답 미역국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